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신호 장애가 발생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조금 전이었는데요. 의정부 경전철이 신호 장애가 발생해서 열차 운행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용객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신호 장애로 한때 운행이 중단됐다가 복구가 됐었는데요. 아침 7시 20분부터 다시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신호장애가 발생을 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한창 출근 시간이죠. 지금 이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속보 이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첫 장마의 영향으로 인천과 경기 북부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 북부는 호우경보가 발령이 돼서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외출이나 차량 운전은 자제해야 합니다. 서울과 강원도 철원, 화천 등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인천, 계양은 산사태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입산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자, 집중호우로 인천 계산동의 계양 지하차도 양방향도 현재 통제가 되고 있고요. 강한 호우로 오전 6시부터는 도봉산의 입산도 통제됐습니다. 중랑천과 당현천, 우이천, 목동천의 출입도 현재 금지된 상태입니다.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의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우특보 중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은 감속 운행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침수로 도로 통행이 금지가 되고요. 급류 우려 지역은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공사장, 또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으로는 접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비는 오늘 쏟아집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중부 곳곳에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전국 장마. 산발적인 비로 시작하지만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내륙 곳곳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가장 큰 고비는 오늘 밤 사이 중서부 지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가장 강한 강수는 20일 밤 사이에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는 그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걱정은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정체전선 위로 작은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생길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북한에도 강하게 내릴 걸로 보이는데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하천이 불어나면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의 침수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정체전선 특성상 지역마다 비의 양과 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의 경우에는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남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강수 편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전선은 토요일 오전까지 중부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서서히 남하하겠고 남부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장마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제부터 비가 왔죠. 어제부터 온 비로 따지면 어젯밤 9시부터 지금 7시까지 내린 비로 보면 인천의 금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139mm의 비가 왔고, 네. 영종도에도 118.5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호우 경보 아까 인천하고 경기 북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고 했는데 이들 네. 지방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당 강수량을 보면 1시간당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비가 대략 한 40mm 이상 되는 곳이 있어요. 현재 네. 강원도 화천에
시간당 44mm의 비가 오고 있고 양구나 철원 이쪽 지방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한 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저녁부터 비가 가장 강하게 쏟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는 것은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네. 장마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이제 찬 공기가 아직 머물고 있는데 남쪽에서 여름이라고 하면 좀 더운 날씨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를 몰고 오는 남쪽에 더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게 동서로 길게 비구름이 형성되거든요. 뭐 보통 장마전선, 뭐 정체전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이 정체전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로 길게 비구름이 자리 잡고 그래서 많은 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이쪽 지방에 많은 비가 오겠고요. 오후 들어서 비구름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충청도에도 강한 비가 오겠고 내일은 주로 남해안과 주로 이제 제주도 지방 이쪽에 이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비가 올 때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부터는 곳곳에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 극한호우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극한호우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호우가 너무 심해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호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시간에 1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3시간에 90mm의 비가 넘거나 아니면 1시간에 72mm의 비가 기록이 되면 극한호우라고 정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안내 조심하라는 그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기도 있죠. 우리가 이제 기억할지 모르지만 서울에 큰 물난리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시간당 140mm의 비가 내려서 금방 물이 잠겼거든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잘 빠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침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극한호우라는 개념은 물이 채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역류하거나 해서 침수 구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장맛비를 보면은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면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가 이제 비의 양은 수증기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비의 양하고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구가 더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지구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그릇의 크기가 커지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많아지듯이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바다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난해보다는 올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해 여름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증기가 늘고 있고 또 현재 해수면 온도가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는 만큼 올여름에도 비가 내리면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지역 외에는 더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첫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는데 이런 현상도 장마전선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남쪽에서 이제 더운 공기가 오게 되면 그 더운 공기가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남서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하고 북동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서 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쪽에 있는 말하자면 강릉이라든지 이런 지방의 기온을 크게 높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기록된 기온을 보면 이제 보통 열대야라고 하면 우리가 아침까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네. 강원도가 26.4도를 기록해서 열대야를 기록을 했고요. 충청에도 청주, 대전, 이쪽 지방에도 역시 25도 이상의 열대가 이어졌고 그 밖에 일부 내륙 지방에도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습하고 더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기온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열대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특징적으로 보통 이제 장마 그러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네. 많이 오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 이 장맛비가 전국적인 규모로 내리는 경우, 이번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띠가 아주 좁게 남북으로 아주 좁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남쪽의 더운 공기 때문에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폭염도 이어지면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최근 들어의 큰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밤사이에 극한호우도 예상이 돼 있는 만큼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비가 많이 모이는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네. 그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 이제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를 이제 들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금방 뭐 물이 불어날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두 시간에 정말 100mm 가까운 비가 오면 바로 물살이 세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에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접근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치 같은 데 주차를 해놓으신 분들은 차를 좀 옮기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야영을 할 수 있는데 이 야영도 이런 가까운 하천 근처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상수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하수도나 우수관, 배수구 중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농경지 같은 경우에도 물길을 잘 만들어줘서 빗물이 쭉쭉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올해 장마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장마 시작이 청년보다 좀 빨라졌어요. 올해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빨라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장마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32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달 조금 넘는데 올해도 7월 중순 또는 하순 초기까지는 장마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명확한 전망이 딱 뭐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하지만 이런 이제 장마라고 해서 그렇다고 매일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 비가 그치면 또 잠시 소강 상태 들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이런 형태가 이어질 텐데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마라고 해서 폭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폭염과 폭우가 같이 이어지는 기간이 이어진다. 그리고 비가 쏟아질 때는 좁은 지역에 아주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는 이런 급작스럽게 내는 그 장맛비, 극한호우를 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장마가 끝나더라도 8월에는 또 2차 우기라고 해서 또 이렇게 동서로 길게 장마철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서로 긴 비구름이 생기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마철 가리지 마시고 올 여름에는 폭우와 폭염에 대해서 같이 대비를 하시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데 국민 90%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20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먼저 13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는데 1차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구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은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고 숙박과 영어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의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발행됩니다. 철도와 항만 투자 등 건설 경기 활성화와 신사업 분야, AI 신재생 투자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수익 규모를 줄이는 세입 경정을 5년 만에 10조 3천억 규모로 반영했습니다.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 조정,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19조 8천억 원의 국채 발행과 5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됩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에 5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을 탕감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상가에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폐업 식당 자리는 1년 가까이 비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거 분양하면서 코로나 터졌잖아요. 요즘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데다 5일금 하니까 이제 상가들이 못 버티죠. 코로나 때 쌓인 빚에 내수 침체,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원, 연체율은 1.6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수준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 16조 원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겁니다. 총 인원은 113만 명에 재원은 한 4천억 정도 재정해서 투자를 하고 한 4천억 이상을 금융권에서 또 같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 10만 명에게는 빚을 깎아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90% 원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만 명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도 상한을 6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어려우면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이제 모럴 해저드 논란 그리고 도덕 형평성에 대한 이제 우려는 함께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도 1조 6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79만 8천 명으로 18만 7천 명 늘립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도 늘리는데 특히 건설업 분야 실직자 1만 명은 훈련 수당을 월 48만 4천 원으로 20만 원 늘립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를 4만 8천 호로 3천 호 늘립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대상도 15만 7천 명으로 2만 7천 명 추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과 내용은 똑같아도 수용성에 있어선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안 내용을 보면 가끔 공급자 중심의 흔적이 보인다며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흘째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앞서 조승래 대변인은 업무 보고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부처의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군기 잡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신임 원내지도부 진용을 갖춘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집착과 목리를 그만두고 원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법사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를 마친 만큼 협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 자신들이 맡은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정보위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지만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1기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던 그 결과에서 바꾸는 게 쉽지 않겠다.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자고 했는데 야당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여야는 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를 논의합니다. 어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남북관계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라고 치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로 내정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10년 또는 20년 가까이 됐네요. 20년 됐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학생과 제자로 만났는데 이렇게 또 34년 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발언 중이라고요.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는 일요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이후에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잡혔어요. 그만큼 이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만나고 또 나토 정상회의 다녀오셔서 또 만나고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 다 꺼내놓고 물밑에서 얘기하면은 또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잘 운영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자주 만나는 건 좋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과거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사실 여야 지도부 불러가지고 오찬 회동하시면서 순방 때 있었던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또 당부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국회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야당을 향해서 협치를 또 요청도 드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과거부터 있었던 관례인데 이게 정치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지난 정부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정치가 이제 복원되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자주 만나서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는 여야 지도부 오찬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여야 지도부 오찬을 안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1대1 영수회담을 야당 측에서 많이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1대1 영수회담이 격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추경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지요.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여야 지도부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식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뭐 협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이제 완고하게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리만 만들고 좀 통보하듯이 그냥 국민들께 보여주는 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추경도 사실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0.5조 원을 추경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약 20조 원이 그냥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 국채로 채우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빚을 내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부채를 대신 탕감을 해주는 것이 그냥 조삼모사식의 아마추어 행정이 아닌가 저는 좀 심각한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야당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의제를 지금 따로 정해두진 않았는데 네. 말씀하신 뭐 추경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국민의힘께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우려했던 세 가지가 빗나간 게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속도를 좀 완화해달라, 조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사실 야당에서는 중국 시진핑과 먼저 통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를 하시고 중국 시진핑과 통화를 하셨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별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는 거. 이 세 가지는 사실 저희 민주당의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에서 이게 후퇴한 겁니다. 왜 후퇴했겠습니까? 이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대통령 만났을 때 또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화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어쨌든 이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응급조치입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책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여야 회동에서 저는 또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나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이 기재부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야당의 지적을 일정 부분은 수용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사실 야당 때 입장과 또 정권을 창출하면 입장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야당일 때는 공세적으로 좀 직설적인 논리를 만들지만 집권을 하게 되면 책임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했을 때 뭐 오게 될 파동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이제 관료들의 만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일부 당연한 부분들이 더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제 뭐 재판 면소법 추진을 뭐 앞당기지 않았고 시진핑과 통화를 먼저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땐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한미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외교안보 라인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좀 그런 기존의 문법을 벗어나서 좀 쉐쉐 발언 등으로 국민들께 좀 우려를 끼쳤던 것이 저는 더 큰 우려 사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 이번 G7 순방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협상이 이제 정말 2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좀 네.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타이밍인데 야당 시절에 차기 정권이 할 테니까 권한대행 체제는 손도 대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좀 이야기를 잘 좀 실천을 해서 국민들께 그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소통 정치 협치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전국기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치열한 공방은 있었습니다만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야당에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네. 안보관이라든지 대북관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게 근래 보기 드문 인사청문회에서 그래도 정책적인 아하. 비판이 아니었나 해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북관과 이 안보관은 우리가 이제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념에 있어서 오는 어떤 정책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간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에게 신뢰를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종석 후보자가 쓰는 단어들이 조율된 언어,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이 햇볕 정책을 설계하신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하고 NSC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 대북 전문가로서 이게 확고한 어떤 위치를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쉽게 말해서 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그립감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분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또 이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뭐 CIA식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용을 해서 투명하고 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모습이 저는 야당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앞서서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권영세 의원도 후보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던데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사실 저희가 좀 국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좀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해서 경찰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간첩수사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간첩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다소간 어깃장을 부리게 되면서 간첩을 잡더라도 제대로 이제 처벌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단연간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잘못된 대북관으로 좀 과거 정책들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들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휴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과는 적어도 군사 작전상으로는 적대적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주민들을 만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종석 후보자는 그걸 왜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그런 법령 자체를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이 간첩들을 이제 파견을 하고 사상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국정원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인사 기용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가 조금 무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대 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건강한 야당 역할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관련해서 연달아 회의를 또 연다고 해요.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금 뭐 거의 10대 저희가 결격 사유를 제시를 할 정도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하면서 해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은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제 이제 칭화대 관련 중국의 그 출입 기록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체류 기간이 20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화대가 국제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보다 더 높은 그 랭킹을 기록할 정도로 명문대에 속하는데 고작 200일 체류를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세비 5억 원 정도를 벌 기간 동안 추징금 6억을 납부하고 재산이 7억이 늘어났다. 이 8억의 이 차액은 어디서 발생을 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아직 좀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훨씬 더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또 하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총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회의 주재를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지시사항까지 하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민주적 정당성,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대단히 부적절한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 인사청문회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칫 국회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서도로 성수에서 창동교 방향이 현재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52분부터 통제가 시작이 됐고요. 강으로 인한 통제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수 방향, 월계 1교에서 성수 본선 및 램프 방향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8시 2분부터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북부 간선로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북부 간선에서 월릉 나들목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인 8시부터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전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식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제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에 충분히 비판 많이 하시고 또 의혹 제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제기된 의혹들을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해소하시기를 전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아직 총리도 안 됐는데 뭐 총리 된 것처럼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인수위도 없이 시작된 이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한 지 11일 만에 사실 외교 라인업도 제대로 짜여지기 전부터 정상회담에 나섰던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한 그 순간부터 본인은 이미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뭐 낙마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 낙마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총리 후보자로서도 이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 국민에 대한 예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실적인 정치에서는 어떤 송사로 인해서 퇴출됐다, 거의 퇴장됐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런 분들이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꺼진 불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2년 때부터 사실상 서울시장 낙마하고 나서 2020년에 다시 21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이 18년의 시간은 사실상 정치인 김민석으로는 생명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정치 자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총리 후보자로 지명까지 되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는데 또 수입은 5억밖에 안 되는데 뭐 쓴 돈은 뭐 10억이다라고 하면 이 5억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 요구를 충분히 하시고 또 여기에 김민석 후보자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저는 제발 좀 충실하게 제출했으면 좋겠다. 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 인사청문회가 늘어난 이유가 사실
자료 요구에 좀 거절을 하면서 이 삐대면은 버티면은 이게 이제 다시 뭐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늘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좀 해주시라.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마다도 꼬리에 묻는 어떤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령 인사청문회 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야당에서도 공세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이게 절차와 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 신분으로 총리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거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이것이 야당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마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각의 기강을 잡고 조금 이게 업무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총리가 바뀔지 누가 아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지금 뭐 대통령 거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업무 마비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대행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이 얼마든지 국무총리 역할을 대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이렇게까지 조금은 국가 시스템의 기틀을 좀 무시하는 그런 행보를 할 이유가 있었는가 여전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한 정치가 이루어져야만 이 국민적인 그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숙지를 해야 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료 제출 이야기도 앞서서 나왔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이 자신의 석사 학위 의혹과 관련해서 출입국 기록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공개된 자료가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뭐 제가 아까 짧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더 의구심이 저는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좀 출입 기록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2018년까지 약 13년치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길어 보이지만 일자 수를 따져보면 200일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3년 동안 200일 체류를 하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더 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당장 국내 석사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건데 네. 칭화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도 아니고 상당한 명문대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일을 체류하면서 심지어는 국내에서 뭐 선거를 비롯한 여러 정무직들을 병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건가? 전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겠죠. 아울러서 특히 재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주진우 의원을 오히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 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여당이 외려 검증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야당의 위원을 검증하고 있는 상당한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히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역을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 형성의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채무 탕감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조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 쿠폰 예산 13조 2천억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6천억입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조 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 지원인가 선별 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외교 관련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전투기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등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루어진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개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했던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중진 의원들이 G7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넘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까지도 잘 됐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서 과도하게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 G7 국가 중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가 곧 경제이고 외교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정부의 추경안 의결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려사항이 있다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경제 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이 연구 기관에 그런 네. 자료들을 보면은 GDP 대비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한 0.2% 정도는 조금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 폭등할 수 있죠. 하지만 폭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0.1% 정도 오를까? 이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가 채무가 이제 세수가 감소한 것이 아마 IMF 그리고 코로나 때도 3% 이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15% 세수가 감소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는 걸 적재적소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수사 중에 있지만 ODA, 캄보디아 국가 원조 개발해가지고 한 4조 원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4조 원 아꼈으면은 더 많은 곳에다 쓸 수가 있었을 것이고 해외 순방이라든지 관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예산을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썼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응급조치인 겁니다. 이거 하나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마중물, 큰 물 한 바가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꿈틀거리게 시장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일요일에 오찬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추경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G7 외교 성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진심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30조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20조 원을 정말 재정 적자를 감내하고 부채를 내서 적자 국채를 통해서 지금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예금의 기회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시중 이자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그런 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조삼모사식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추경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이 승수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텔 경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투입되는 재정 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정부가 투자 지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건설업에 투자를 한다라거나 이런 재정 투입을 했을 때는 통상 100억을 투입하면 68억 정도의 GDP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0.68% 정도가 나오는 건데 반면에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형태가 되면 0.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통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 지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전 지출, 즉 현금을 주는 것보다 4배 가까운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현명하게 쓸 수가 있고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건데 정작 라면 2,000원을 언급하면서 물가 상승을 걱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대규모 상품권을 조 단위로 뿌리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좀 자가당착적이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게 정말 정부가 빚내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축하잔치를 벌이는 건가? 저희는 좀 그런 의구심들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이런 의구심들을 반영해서 좀 국회 협의를 거쳐서 조금 더 국민들께 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요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패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결정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개입으로 핵시설 파괴에 대한 의구심과 지지층의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란과 협상 가능성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 messag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and I quote,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이란의 2주 안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새로운 시한을 통보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핵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always interested in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the global conflicts in this world. Again, he is a peacemaker in chief. I can confirm that correspondence has continued.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하고도 이란의 결정을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을 보류했다는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이 기울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시한을 내놓은 건 중동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하 깊이 위치해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한 파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미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파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란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결정을 2주 미루면서 일단 발등에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 동안 이란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협상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현대판 히틀러라고 맹비난하며 없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이란의 핵 능력 제거에서 정권 교체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병원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직접 이란 정권의 몰락을 거론했습니다. People ask me, are we targeting the downfall of the regime? That may be a result, but it's up to the Iranian people to rise for their freedom.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는 것이냐고 묻자 예외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אני הנחיתי שאף אחד אינו חסין. אני מעדיף לא לעסוק בכותרות, לתת למעשים לדבר.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하메네이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שחמינאי הוא היטלר המודרני. אדם עומד עשרות שנים בראש מעצמה. יש לו השפעה אידיאולוגית רבה, והוא מפעיל אותה ואומר שהוא בעד השמדת ישראל. 이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향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 제거라는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정권 붕괴가 현재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사국들의 셈법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의 암살 공작으로 군수뇌부와 핵과학자들을 상당수 잃은 이란은 대대적인 간첩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는 가운데 원전까지 파괴될 경우 체르노빌급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카타르 등 걸프 연안 국가들의 식수는 3일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이란 아라크 지역 핵시설인 중수로 폭격 영상입니다. 더불어 현재 이란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חיל האוויר ממשיך ותוקף ומעמיק את הפגיעות בכלל הרכיבים כפי שהגדרנו במטרות המלחמה. פגענו באתרי גרעין, גם בבושאר, גם באספהאן, גם בנתנז, ונמשיך לפגוע גם במתקנים אחרים. 하지만 곧바로 부셰르 원전을 언급한 것은 실수였다고 정정하면서 공격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부셰르 원전 건설부터 핵연료 제공과 폐연료봉 처리까지 모두 맡은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은 부셰르 제1원전이 공격받을 경우 체르노빌에 비견할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악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Россия призывает израиль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тить налеты на ядерные установки и площадки, находящиеся под гарантиями и являющиеся объектами прове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АГАТЭ. Особенно обеспокоены безопасностью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Бушер, в работе которой задействованы росси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걸프 연안에 자리 잡은 부셰르 원전은 이란 수도 테헤란보다 오만,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과 지리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이들 국가는 걸프 해역의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식수로 쓰는데 부셰르 원전이 파괴될 경우 방사능 오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셰이크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부셰르 원전이 폭발할 경우 사흘 안에 자국 식수가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뿐 아니라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인천에는 산사태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정 기자, 호우특보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경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우경보는 경기도 김포와 동두천, 포천, 고양, 양주, 파주 지역에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화천도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인천에도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전역, 강원도 양구에도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에는 인천 서구 4개 동과 김포시 3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 문자는 1시간 동안 50mm 이상,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때 자동으로 발송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많이 오는 지역의 레이더 영상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화천과 양구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앞으로 많게는 180mm 넘게 비가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구름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일부 지역에 잠시 소강 상태이지만 비구름이 계속해서 서해안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종일 오락가락하면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강하게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특히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어제 밤 사이 인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오늘 오전 8시 현재까지 인천 금곡에 142mm가 내렸고 김포에는 113mm, 백서급 양주에는 99mm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화천은 91mm, 양구 70mm가 내렸고요. 서울에도 23mm가 넘는 비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디에 더 올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해서 내릴 전망인데요. 수도권과 강원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천변의 산책로나 지하차도는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고 급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 농경지 침수, 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도로와 하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자, 표정우 기자, 현재 수도권 통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아침 8시 기준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도 저녁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도로와 하천 곳곳을 통제했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아침 7시 반부터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목동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서울 도봉산은 새벽 6시부터 입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성수에서 창동교 방향과 월계 1교와 성수 본선 및 램프 방향이 단방향 통제됐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북부 간선에서 월릉 나들목 방향이 단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계양구 계양지하차도가 통행이 제한되었다가 1시간 전쯤 양방향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아침 운행이 중단됐던 의정부 경전철은 조금 전 아침 8시 반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특보가 발령 중일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에는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곡, 하천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협치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선 추가 경정 예산안 신속한 처리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 협조를 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분위기인데 의미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현안을 두고 만나게 되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가까이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참모진의 회동 건의 시기보다 일정을 앞당기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혀 소통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온 이 대통령은 우선 회동에서 G7 정상회의 성과를 여야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는 추경이 오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신속한 추경 집행이 실현되려면 국회의 예산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둘러싼 협조를 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진다는 건 내각을 총괄할 총리직 공백이 길어진다는 의미인 만큼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국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각 인선이 더디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인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초 대통령실은 총리의 장관 임명 재청권을 고려해 김민석 후보자 임명 이후에 장관 인사를 할 거란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정권 교체기를 결혼하며 이주호 총리 권한 대행이 재청권을 행사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류가 조금 달라진 분위기인데 인사 검증만 끝나면 바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지휘할 기획재정부 장관과 나토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교부 장관 등이 우선순위가 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순서상 장관보단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직 후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차관급을 우선 기용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오늘을 포함해 이번 주 인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벌써 1호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에 둥지를 틀고 진용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특검별로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검별의 출범 준비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우선 내란 특검은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김영헌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추가로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특검 준비기간 20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김영헌 전 국방부 장관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양일에 걸쳐서 법무부, 공수처, 경기 남부청 등 관련 기관을 직접 예방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물론 관련된 수사 내용을 직접 구두로 전달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 인력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사가 상당히 다각도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보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검보 추천을 마친 상황이며 무엇보다 군 내부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법원, 검찰, 군 검찰 출신의 특검보 인선을 추천해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쪽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입니다. 지금 특검보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사무실까지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실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바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1호 수사를 개시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에 구속되었습니다. 즉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 1심 재판부가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6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그대로 석방되는데 이 경우 통상 실무례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피고인의 경우 조건을 붙인 보석에 따라 석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이 주요한 보석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에 조건부 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석은 사실상 구속기간 만기 규정을 형해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항고, 집행정지 가처분의 신청도 강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구속기간 만기로 26일에 그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특검이 허를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해두고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 혐의, 이른바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추가 기소를 단행할 경우에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통상 재판부는 영장 발부 시에 최초 구속영장
발부와 달리 신중한 검토, 늦춘 시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통상은 구속영장 발부를 감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김 전 장관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워딩을 보면 수사 준비 기간 중에는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합니다. 다만 예.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는 특검법 해석상 다툼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상 다툼을 의식해서인지 특검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단행하면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준비 기간의 단축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사의 조기에 착수함으로써 수사 기간 150일 일부 그 기간이 단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특검의 입장에 따른다면 김 전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직권 남용이나 특검법상 이의 신청권,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민중기 특검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상황은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을 마친 상태고 그리고 KT 광화문 건물에 지금 사무실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자, 16가지 혐의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요. 관련 검찰 수뇌부 그리고 공수처라든지 수사 당국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 측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를 할까요? 김 전 장관은 사실 조건부 보석에 대해서 보증금 납입과 서약서 제출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석방주의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단행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만큼 재판부는 그 이전에 영장 발부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특검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역시 구속기가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단행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들 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외에 별개의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포착해내야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등 이 사건 연루 전 사령관들의 혐의로 어떤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혐의를 신속하게 발부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전 사령관들도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수사에도 상당히 주요한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특검이 향후 진행하게 된 외환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요한 인물들인 만큼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조은석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한 지금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등을 놓고 경찰과 논의를 이제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석방된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3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한 상황인데 통상 이 정도로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는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특검이 출범해 있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정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로서도 특검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관련 수사 기록과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특검법상 경찰은 그 수사 요청에 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나 체포영장 신청들도 특검과 협의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결정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의 주체는 경찰의 전폭적인 조언을 받은 특검의 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마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울 도로 통제되어 있던 곳이 통제가 모두 해제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곳곳은 여전히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청계천과 도람천, 안양천, 성북천, 정릉천 등
서울 시내 29곳의 하천이 통제됐었는데요. 지금 하천에 대한 통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통제된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은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통제가 됐었던 도로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하천은 지금 곳곳에 출입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장마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특검이 만약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려고 한다면 그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와 무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경찰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조기에 석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높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돼 생활해 온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김성훈 전 경호처차장이 유사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심중히 검토한 이후에 특검이 필요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앞선 수사팀에서는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느냐라는 지금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 보십니까?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를 해왔던 DS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두었었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거래를 해왔고 전화 거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래에셋증권 측이 매매 당시에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관련된 녹취 파일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론에 이르렀는데 최근 재수사를 진행한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에 매매 당시의 녹취 파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과 김 여사 간의 녹취 파일 일체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확보한 녹취 파일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녹음 파일을 포함한 녹음 파일 수백 개가 이제야 확보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선 수사팀에 대한 지금 직무유기를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조상원 전 서울지검 4차장 검사가 이 불기소 처분을 할 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직무유기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가 누군가에게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거나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가 누군가에게 과다한 수익 배분을 약속하는 정황은 전주가 주가 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서 통상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도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단순히 미래에셋증권의 회신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 녹음 파일을 찾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아직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에 관련 수사관 내지는 검사의 직무유기 행위도 특검 수사 대상인 만큼 본격적인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16가지 수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시작될 수사로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김건희 특검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이 그나마 수사가 상당히 많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가장 큰 세 가지 축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서울고검이 이미 유의미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상태이고 녹취 파일 확보 이후에 관련자들의 진술도
변경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 의혹은 대선 전에 이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차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대선 이후 또는 특검 출범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예.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상당 부분 유의미한 정황을 확보해야 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해 교체되었다는 가방과 신발의 실물을 확인하고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에 이른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사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특검이 관련 기록을 넘겨받는 만큼 넘겨받자마자 상당히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 2,970대로 마감한 코스피가 오늘 3,000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20조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소식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는 3,000선을 넘지 못했지만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2,97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코스피는 0.41% 오른 2,989포인트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도 이 시각 상황에서는 0.58% 상승한 7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75% 정도만 오르면 3,000선에 도달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3,000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 여전히 국내 증시의 저평가 구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과열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외국인 수급도 중동 갈등 여파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중동 불안에 의해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4.8원 내린 1,375.4원으로 개장했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약한 편이지만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이고요. 인천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인천 서구와 김포 곳곳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어제 저녁부터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인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중북부 지방 인근 하천과 계곡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접근을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에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 영남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남해안과 제주로 남하했다가 다음 주 후반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썰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전국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중랑천과 당현천, 우이천, 목동천은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도로 통제 상황,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은 한때 통제가 됐었지만은 지금은 통제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